여러분,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시장의 판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 시험 대비 핵심 요약 노트를 보듯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대출부터 공급, 세금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첫째, 시장의 돈줄을 꽉 틀어진 대출 규제, 즉 유동성 통제를 살펴볼 거고요. 둘째, 정부가 약속한 어마어마한 공급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볼 겁니다. 셋째,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낸 양도소득세의 마지막 기회를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명쾌한 총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줄 조이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수도꼭지를 어떻게 잠그려고 했는지 그 시작을 알렸던 6.27 대책부터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6억 원. 이게 시장에 던져진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얼마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상한선을 그어버린 거죠. 사실상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 같은 비싼 동네에 진입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대출 총액만 줄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입체적인 전략이었죠.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은 건 기본이고요. 40년, 50년까지 가능했던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6개월 안에 무조건 이사 들어가야 하는 전입 의무를 못 박아서 갭 투자도 막고 다주택자는 아예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사방에서 옥죄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불과 몇 달 뒤에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트레스 DSR이 이때 등장하죠. 바로 이 공식이 새로운 규제의 심장입니다. 스트레스 DSR,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현재 금리가 아니라 나중에 금리가 3% 더 올라도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미래의 위험까지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니까 당연히 빌릴 수 있는 돈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연봉이 1억 원인 사람도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1억 원 넘게 깎여 나갔습니다. 고가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던 사람들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챈 거죠. 시장의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를 꽁꽁 묶어놓은 정부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급이었습니다. 집 살 돈 줄은 막았지만 걱정 마세요. 집은 이렇게 많이 지을 겁니다. 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한 거죠. 135만 호.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부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제 주택 부족 걱정은 끝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딱 듣는 순간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게 정말 다 지어지는 거 맞아? 진짜 가능한 얘기야? 아니나 다를까 계획의 허점들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선 의왕 같은 신도시의 성공에 필수적인 GTX 신호선 완공이 2031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됐고요. 집은 다 지었는데 교통편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용산이나 태릉 같은 핵심 부지들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많은 내용이 이전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왔고 정작 가장 중요한 강남권 공급은 고작 4,000호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명확했죠. 특히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이 핵심 부지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캠프킴 부지, 과천 경마장, 노원 태릉 골프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개발 방식 갈등, 시설 이전, 주민 반대 같은 온갖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8년, 2030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대출 조이고 공급카드 던지고 이제 정부가 꺼내든 마지막 압박카드가 나옵니다. 바로 세금이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던 양도세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날짜까지 집 안 팔면 세금 폭탄 맞을 줄 알아라 라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때 2026년 5월 9일까지만 팔면 세금이 3억 3천만 원인데 딱 하루 늦어서 5월 10일에 팔면 6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그냥 2배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이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날짜 전에 어떻게든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진다는 건 반대로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무조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 잔금 치르는 날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서 자금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만약 내가 사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이사 들어가면 됩니다.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실수요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대출, 공급, 세금, 이 세 가지 정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한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레버리지의 시대에서 상환 능력의 시대로의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내 자산, 즉 집값을 담보로 얼마나 많은 빚을 낼 수 있느냐, 이 레버리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소득으로 그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이 상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빚은 철저히 소득에 따라 통제됩니다. 둘째, 정부의 공급 계획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지켜봐야 하는 장기전이 됐습니다. 셋째, 2026년 5월이라는 세금 데드라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 즉 상환 능력과 든든한 현금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야말로 현금이 왕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대격변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정부가 대출, 공급, 세금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썼죠. 자, 이렇게 새롭게 짜인 판 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